안녕하세요. 정인성입니다. 2022년도 자산시장 참 험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자산시장에는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지만 2023년도 사실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마냥 장밋빛 전망으로 기대하기에는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고 또 그 안에서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 누군가의 수익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아마 프라이빗 뱅커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는 이 큰 손들의 전략과 동행을 한다면 그나마 우리가 좀 수월하게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궁금하죠.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고 또 큰 손들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한국경제TV 특집 방송 베테랑 PB들의 2023 포트폴리오 함께해 주실 네 분의 PB분들을 바로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김현섭 한남 PB센터장, 메리츠증권 이희권 광화문 지점장, 신한은행 허도경 목동 PB팀장, 하나은행 김도원 서초 PB팀장, 쟁쟁한 PB분들과 함께 이제 2023년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먼저 그간의 시장을 안 짚고 갈 수가 없어요. 2022년도 그 자산시장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막판까지도 시장을 그냥 보내주질 않았거든요. 체감적으로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주식을 아예 안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투자 자체를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차라리 예금을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요즘 지점 혹은 센터의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김현섭 센터장님께 여쭤볼까요? 괜찮나요? 뭐 별반 다르진 않는데요. 분위기 별로 안 좋죠. 아시겠지만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맞아요. 또 얼마 전에 또 며칠 전에 종합 부동산세 세금을 납부하셨어요. 요즘 뭐 계속 나오는 얘기가 경기 침체의 이야기고 또 이태원 사건 등 사회적으로 좀 어수선하고 정치적으로도 어수선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안전자산인 정기예금 금리가 5% 정도가 되니까 네. 투자 심리는 더 많이 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정기예금 쪽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일단 투심 자체가 좋지 않은 연말을 보냈고 이제 2023년도를 앞두고 있기는 하나 그렇게 또 새해 희망찬 얘기들은 잘 안 들린단 말이죠. 이희권 지점장님, 광화문도 그런가요?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금투세가 유예되는 것 플러스 대주주에 대한 기준이 10억, 그것도 개인별 과세가 아니라 합산이죠. 합상 10억이 나올지는 사실 예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컨센서스가 30억 내지 5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10억 나오면서 그동안 주식을 못 줄이신 분들도 급하게 쏟아내고 미국 시장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보통 연말 연초가 되면 기대감, 내년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희망을 부여해 주는 그런 연말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서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희망을 없애는. 그런데 오히려 저는 희망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희망을 꺾는 것 자체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그러니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관점인가요? 네. 다들 좋게 보고 있으면 그것만큼 안 좋은 건 없다고 생각되고요. 주식이 가장 큰 호재는 많이 빠졌다라는 것. 그리고 주식이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올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 경기는 안 좋지만 많이 빠졌다는 것만큼 그리고 다들 했다는 것만큼 좋은 호재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위기에서 그 기회를 찾아보는 그 길잡이를 잠시 후에 제대로 또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허도경 팀장님께 여쭤볼까요? 목동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은 바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이제 네, 연말에서부터 연말부터 연초까지. 지금 네. 사실상 9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바쁜 시간을 좀 보내고 있고요. 증시가 지금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장세 속에서 2020년도, 21년도 이렇게 증시에 갔던 자금들이 저희 은행 자금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네.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규 PB 고객님이나 거액 자산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변동성이 컸던 투자 자산에서 예, 정기예금이나 이런 예, 쪽으로 그렇습니다.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예. 은행 쪽에서는 많이 바빴다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예금도 가령 1년짜리 하셨던 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을 두고 3개월이나 6개월짜리로 조금 나누어서 가입을 좀 하셨던 건들이 계속적으로 만기가 이제 돌아오다 그렇죠. 보니까 JH에 대한 시간이 많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이래서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아무래도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네, 좀 안정적으로 워낙 이제 또 금리가 높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계속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 나가는 움직임이 2022년 연말엔 이제 좀 뚜렷하다 보니 바쁘셨다라고 하는데 김도원 팀장님께서도 다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앞서서 말씀 너무 잘 해주셨는데 실제로 정기예금으로의 머니무브가 저희도 계속 됐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금융시장 환경 자체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는 저희도 이제 3개월짜리 DLB라는 상품이 있는데 전에는 그거 한도 소진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는데요. 요즘에는 3개월 DLB가 나오면 바로바로 소진이 돼가지고 힘들게 내점하셨는데 가입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DLB라는 상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가요? 이제 채권에 연동되어 있는 파생 결합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채권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원금 보존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인데 CD 금리가 예를 들어서 조건을 충족하냐, 충족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원금은 나오고 이자도 나오는데요. 이자율이 약간 차이가 있는.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저희가 상품 위험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등급에서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요. 6등급이 보통 정기예금이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DLB는 5등급 그래도 네. 안전한 상품이다 보니까는 불안해서 그런 안전한 상품에 대한 수요 그리고 짧은 만기에 대한 수요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의 이런 투자처의 확실히 이런 움직임이 뚜렷하게 이 센터에서도 그 분위기로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그 안에서 그 많은 고객들 안에서도 흔히 말하는 큰 손들은 과연 어디에 2022년 대응을 하고 좀 투자를 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섭 센터장님, 2022년도 좀 어디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했나요?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정기예금을 포함해서 채권 성격의 상품에 많이 관심을 두셨습니다. 역시 안정적으로. 예, 네. 그리고 또 더구나 최근 안정 등급에 이렇게 전단체도 3개월짜리가 연 7% 정도 수준 나오다 보니까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시고 계시고요. 근데 최근에 PF 시장이 워낙 좀 위축되다 보니까 예. 우량 이런 움직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수요가 미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은행에서는 나름 이제 안전 자산으로 네. 안전한 기준으로 좀 상품을 선별해서 네. 뭐 우량한 증권사의 지급 보증이라든지 네. 사업장의 분양률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 담보로 되어 있는 상품들을 좀 선별해서 제공하는 상황이고요. 네. 또 자산가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절세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폰 금리는 매우 낮은데 이제 장기 국채를 네. 좀 많이 관심을 좀 두고 계셨어요. 네. 하지만 이것도 최근에 수익률이 변동폭이 워낙 커서 네.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만기가 또 이제 긴 장기인 경우에는 예. 더 그 타이밍 잡기가 쉽지 예.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고객분들이 다 우호적이신가요? 금리가 높을 때 매수하면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쌀 때. 또 만기가 길면 그만큼 또 금리가 떨어질 때 비과세 매매 차익을 볼 수가 있는 네네. 상황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또 그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고점 금리를 생각하면 또 쉽게 들어갈 만한 맞아요, 타이밍은 맞아요. 아닌 것 같아서 오. 하지만 이거를 만기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 두 번째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특히 절세 효과가 많이 되시니까 네.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장기채 안에서도 이제 분할로 들어가는 전략으로 일단은 어쨌든 채권 중심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많이들 하고 예, 계시군요. 한꺼번에 그렇게 장기 국채를 샀다가 혹시 금리가 또 올라갈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군요. 이희권 지점장님께는 아무래도 다 이제 뭐 채권이라든지 정기예금 안정적으로 가잖아요. 우리 증권 쪽에서는 큰 손분들이 그래도 어디에 어떻게 좀 매매를 하고 계세요? 저희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현금 비중을 늘려놓은 계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금 비중을 주식으로 전환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일단 현금 비중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도
전단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단체 중에서도 증권사들이 확약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증권사를 볼 게 아니라 그 증권사의 대주주 또는 증권사의 그룹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CP A1 등급 같은 경우에 금리가 7, 8%면 확약이 된 건이라면 제가 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다만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내 자산을 언더퍼폼하지 않게 만드는 수단이지 나의 자산을 좀 더 그 인플레이션을 아웃퍼폼하기에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전단체 1개월, 3개월짜리로 계속 롤오버를 하면서 언제 이걸 다시 누구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주식시장으로 옮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죠. 전단체 쪽의 비중이 높네요. 일단 그리고 저희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채권이면 여기는 이제 현금인 거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적극적인 전략을 세우기에는 워낙 2022년도 연말 분위기가 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도 역시 증권 쪽에서도 느껴지네요. 다른 쪽이라고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허동혁 팀장님, 목동도 예. 그렇죠. 네, 목동도 그렇습니다. 채권 중심인가요? 정기 예금 중심이고? 네, 3, 4개월 전만 해도 카드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채권으로 맞는 저희가 영업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어느 적정 수준에 좀 도달했다라고 고객분들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확정형 상품으로 해서 5년짜리 저축성 나중에 금리가 떨어질 수 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짜리 확정형 보험 상품으로 저축성 보험 상품으로 이제 많이들 좀 찾고 계시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안정적인 상품 내에서 내가 그나마 내 자산을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지켜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데 확실히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 쪽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든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만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타이밍을 재고 있는 시점인 것이고 결국에 좀 안정적으로 채권이라든지 전단체라든지 지금 말씀해주신 확정 금리를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쪽에서의 관심으로 그 훈역까지도 계속해서 좀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하는 부분들이 큰 것 같습니다. 서초는 어떤가요? 네. 저희도 비슷한데요. 굳이 이제 공격 투자형 성향을 가진 손님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코어와 세를라이트라는 자산 구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공격 투자형 손님들도 코어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가져가시면서 세를라이트로 정책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낙폭 가대 떨어졌거나 이런 주식들을 조금 가져가셨다면은 지금은 코어 자체가 아예 꾸준하게 인컴을 주는 이제 만기 매칭 같은 채권 같은 걸 많이 가져가시고요. 주식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기보다는 그 대안적인 성격이 있는 저배리어의 지수형 ELS를 코어로 가져가시면서 아예 순수한 주식형 상품들은 그냥 세를라이트로 단기로 수익만 추가적으로 얻기 위한 그 정도 용도로만 조금 투자에 대한 성향,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변경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큰손 부자들은 또 자산 시장에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또 있다고 하니까요. 그 자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영 캐스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업계에서 부자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부자의 현황부터 살펴보면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인 한국부자는 2021년 말 기준 42만 4천 명으로 2020년 39만 3천 명 대비 3만 1천 명, 약 8%가량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기존 전통 부자들과는 달리 한국 신흥부자는 어떻게 자산을 키워왔을까요? 우선 개념부터 짚어보자면 신흥부자는 이제 막 부자에 진입한 개인을 의미하는 용어로 30세에서 49세 금융자산 10억 원에서 20억 원을 보유한 개인을 의미합니다. 신흥부자들이 종잣돈을 모았던 주된 방법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부동산 투자였는데요. 전통 부자들과 달랐던 점은 근로소득, 즉 직접 땀을 흘려서 벌거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 종잣돈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작년 한 해 뜨겁게 달궜던 가상자산은 종잣돈을 마련한 주된 방법으로 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신흥부자가 목표로 했던 7억 원 정도의 종잣돈을 만든 후 현재 부를 이루기까지 자산을 증식시켰던 가장 주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신흥부자, 전통부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산 증식에 이 주식 투자를 선호를 했습니다.
자산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볼까요? 올해 부자 가구의 총 자산은 금융자산 비중 38.5%, 부동산 자산 비중 56.5%로 구성이 됐습니다. 부동산 자산 비중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2021년, 즉 지난해까지 증가하다가 올해 부동산 경기가 위축 여파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일반 가구의 총 자산에서 금융자산 비중이 16.1%, 그리고 부동산 자산 비중은 79.5%로 구성된 것과 비교하면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은 일반 가구의 2.4배 수준인 겁니다. 지난 1년 한국 부자는 금융투자에서는 올해 예상치 못한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금리 인상 등으로 수익보다 손실의 비율이 좀 더 높았습니다. 올해 수익이 발생하였다라고 응답한 부자는 17%였지만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응답이 18.8%로 손실을 경험한 부자가 더 많았는데요. 지난해 수익을 경험한 부자가 42%, 손실을 경험한 부자가 5.8%로 수익을 본 부자가 더 많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거주용과 비거주용 부동산 모두 수익을 경험했습니다. 거주용 부동산에서는 올해 수익을 경험한 경우가 42.5%, 손실을 경험한 경우가 1.5%였고 이 거주용 외 부동산 투자에서도 수익을 경험한 경우가 34%, 그리고 손실을 경험한 경우가 1.5%로 전반적으로 수익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부자들은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내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인지 부자들은 향후 1년 동안 투자 금액을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나마 투자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은 예적금이었습니다. 반대로 주식의 경우 투자 금액을 줄이겠다는 분들이 19%로 주식 투자를 늘리겠다는 분들보다 많았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과 주식시장 불황에 따른 투자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간을 좀 더 늘려서 향후 3년 정도의 장기적 자산 관리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주식의 비중은 줄이고 부동산이나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금과 보석류 투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주식을 꼽은 것에 비교를 하면 가장 크게 선호도가 감소한 결과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의 현황부터 앞으로의 관심 투자처까지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어떤 분야의 투자를 늘리고 줄여야 할지 내년도 포트폴리오 구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2023년도에도 많은 수익 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쭉 살펴보니까 신흥부자, 전통부자 모두 자산 증식 방법 중에 그래도 주식 투자의 비중이 공통적으로 높았네요. 주식 시장도 힘들긴 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더 크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은 줄고 금융 자산이 더 늘긴 했지만 성과를 봤을 때는 부자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구나 하는 2022년도의 그 흐름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PB분들은 큰 손을 중심으로 한 또 많은 고객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내년 그 큰 손을 비롯한 고객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네 분께서는 지금까지는 뭐 좀 안정적인 투자를 구사를 하셨다면 2023년도 그 자산 시장에서 어디에 좀 승부수를 두고 전략을 펼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이유와 함께 자세히 또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죠. 김현섭 센터장님이 계속 먼저 대답을 하시게 되는데 네. 사실 그 대답이 그렇게 크게 어려우시지는 않죠. 네. 다른 분들 말씀 듣고 이렇게 따라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느끼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네. 2023년도 어디에 승부수를 띄워볼까요? 저의 승부수는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분산 투자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좋은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네. 오히려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몰빵 투자를 하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내년 2023년도에는 소비도 많이 위축돼 있고 투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네. 또 성장성도 이렇게 매우 낮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연 5에서 7% 정도 채권 중심으로 이렇게 만기 매칭 전략으로 목표 수익률을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사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PBR이 0.9배 이하로 매우 싸다는 점에서는 모두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 고객님들한테 국내 인덱스로 이렇게 정식 투자로 꾸준히 투자를 하시면서 네.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로 그렇게 주식 부분은 대응하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인덱스로 좀 네. 분할로 빠질 때마다 그래도 좀 모아가는 전략. 기본적으로 정식으로 자동 이체를 해놓으시고 네.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근데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다 뿌려놓으면 어딘가에서는 수익이 난다라는 네. 거잖아요. 하지만 그 비중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니까 잠시 후에 또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혜건 지점장님
왜 이렇게 표정이 무거우세요? 네. 2023년도 이 승부수를 띄워야 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그럼요.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 논리와 기준이 있는데 비장한 표정이셨구나. 네. 저의 투자의 가장 기준이 되는 포인트는 우라가미 구니오의 주식 4개론.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뉜다. 이건 뭐 부동산 시장, 뭐 비트코인 다 돈의 흐름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사이클이 있죠. 차이거든요. 네. 돈이 풀리는 시기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반대로 돈이 회수되는 시기라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자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장에 돈이 풀리느냐 회수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고 방심도 아니었습니다. 네. 때문에 각 중앙은행들은 돈을 굉장히 풀면서 유동성 장세, 봄에 해당하는 유동성 장세가 발생되었죠. 네.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실적과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의 힘으로 가장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절이 유동성 장세 봄입니다. 네. 경기 안 좋고 실적 안 좋기 때문에 각국들이 돈을 풀어서 이 돈의 효과가 실적으로 나타낼 것이라는 거에 대한 선반영이거든요. 네. 2020년 이후에 21년도 여름에 해당하는 실적 장세죠. 실적 장세는 풀린 돈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경기와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네. 기억해 보시면 21년도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남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되었었고 섹터가 슬림화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봄 유동성 장세에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진 걸 주가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제 많이 올라가지 않은 그런 그 실적 장세가 있었죠. 네. 이 실적 장세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시기 가을 역금융 장세입니다. 네. 역금융 장세는 경기는 좋고 실적은 좋은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시장에 돈을 회수하는 시기가 가을 네. 역금융 장세입니다. 네. 이때는 기업들 실적 괜찮은데 PER 800, 900 괜찮은데 근데 주가는 가장 가파르게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주가가 선반영하기 때문이죠. 네. 게다가 이번에는 역실적 장세로 저는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겨울이죠. 그렇죠. 역실적 장세의 특징은 본격적으로 경기와 기업들의 실적이 실적.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실적 장세 때 서프라이즈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오르는 것처럼 네. 역실적 장세는 주가가 계속 그 실적이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빠집니다. 잘. 네. 왜냐하면 가을에 선반영했기 때문이죠. 내년에 그 경기 침체가 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많이 반영이 되었다는 부분이고요. 네. 역실적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은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굿 뉴스 이즈 배드 뉴스 현상이거든요. 네. 미국의 2022년 3분기 GDP 확정치가 네. 발표가 되었습니다. 잠정치가 2.8, 2.9였는데 그 잠정치에 비해서 확정치가 0.3%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괜찮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 수준, 나스닥은 마이너스 2% 수준 빠졌습니다.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빠졌죠.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굿 뉴스 이즈 배드 뉴스 현상이거든요. 경기가 괜찮으니까 돈을 회수하는 걸 그대로 해도 되겠어. 이러한 시장 인식이거든요. 우리가 역실적 장세에 오면 기대해 봐야 될 건 주식으로 돈을 벌기 좋은 봄을 기다려야 됩니다. 네. 이 봄이 오기 위한 조건은 회수하던 돈을 푸는 것이거든요. 회수하는 돈을 푸는 기준이 되는 건 이제 경기와 실적이겠죠. 저는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물가가 잡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도 저는 피크를 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금리 인하가 중요한 건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다시 유동성 장세는 올 거고요. 이 역실적 장세가 언제 끝날지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큰 시계열로 본다라면 역실적 장세는 주가의 레벨이 가장 싸고 우리가 의류를 살 때 세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세일이 끝나기 직전에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세일 기간에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일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파월도 예상할 수 없는
이 역시적 장세가 언제 끝날 때까지 그걸 예상하기보다는 저는 지금 그리고 내년 여기 레벨에서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겨울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크기는 하지만 다가올 봄을 준비하면서 2023년도 새해에는 주식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승부수를 띄우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듣던 줄 반가운 소리예요. 자, 이번에는 허동영 팀장님. 네. 2023년도의 승부수. 네. 2023년도 자산 시장을 사실상 그 교차로 크로스로드로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계절과 여기 이제 교차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2022년도 이 비포장도로 오프로드 장세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에 네. 대해서 아직까지는 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맞지만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교차로에 진입해서 초록색 불이 들어오기 전까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기다리시면서 일단은 앞선에 대한 내용을 다 보시고 네. 온로드로 갈 수 있게끔 내 포장도로가 내년도에는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면서 네. 우리가 교차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조금 선택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린라이트가 켜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이제 조심스럽게 네, 시장을 그렇습니다. 대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증권과 은행의 차이입니다. 네. 증권 이제 주식 쪽 이제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준비를 해나가겠다. 하지만 은행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 장에서도 일단은 지금의 투자 전략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 선에서 네, 좀 그렇습니다.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또 계속해서 이어서 김도원 팀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실지. 아직은 정상적인 상식적인 시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선반영의 함정이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뭐라고요? 선반영의 함정. 함정인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반영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반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과거에는 정상적으로 봤을 때 호재가 나오면 올라가야 되고요. 악재가 나오면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은 악재가 나와서 올라가더라도 이미 선반영 됐습니다. 이걸로 다 분석이 끝나고요.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이미 선반영 됐습니다. 이걸로 다 분석이 끝나버리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봤는데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고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데이터 한번 보고 왔는데 1980년 그 전후서부터 지금 봤을 때 가장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된 기간이 길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는 원래는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스프레드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2년물이 더 높다는 네. 거거든요. 그럼 지금 상식적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원인이 있어서 그거가 분석이 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방식인데 이게 지금 조금 비정상적이다 보니까는 일단은 결과값이 나오면요. 그거에다가 원인을 끼워 맞추는 맞아요. 지금 그런 시장이 된 것 같아서요. 지금은 승부수는 코어 근육을 강화를 시킬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약간 정상화가 되기 전 그리고 정상화가 될 만한 기미가 보일 때 소위 말해서 해심의 한방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아까도 뭐 코어 세럴라이트 하면서 네. 말씀드렸는데 뭐 주식 관련해서는 뭐 ELS 같은 거 그리고 만기 매칭 채권 같은 거 이런 게 뭐 코어 근육에 저는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나중에 이제 반전의 계기가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쳐다봐야 될 거는 미국의 이제 빅테크 중심의 기업들로 압축되어 있는 뭐 ETF 같은 것들 저는 그런 거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어 운동이 제일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코어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세부적으로 조금 더 포트폴리오로 그동안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승부수를 조금 더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또 우리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께 저희가 이렇게 스케치북과 매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직접 이 세부적인 포트폴리오 그 승부수를 표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분 한 분씩 또 그려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희권 지점장님은 거침없이 써내려가시고 서예하신 줄 알았어요. 이희권 지점장님 슉슉슉 시원시원하게 써내려가셨어요. 네, 이제 네 분이 다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바로 네 분의 세부적인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김현석 센터장님. 예, 역시 분산 투자로 예. 보니까 전단체 쪽의 비중이 가장 높군요. 그 인덱스 펀드 쪽 관련해서는 20% 비중이고 다 정말 비중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네요.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단 예금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채권 성격이고요. 네. 이 예금도 만기를 6개월이나 1년으로 분산도 가능하시고요. 전단체는 3개월 위주로 이렇게 짧게 가시면서 투자의 기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LS는 현재 정기예금 대비해서 2배 반 정도 이렇게 확정 수익률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지수가 낮은 상황에서 가성비가 높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LS 투자할 때는 낙인 50이나 첫 비례가 낮은 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인덱스 펀드는 국내에 이렇게 매달 자동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시면서 하락할 때마다 더 추가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적립식으로. 네. 예, 나머지 10% 중에 현재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부동산 리츠 시장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볼 수는 있으나 네.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부동산 ETF 리츠를 사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달러 약세 금리가 인상이 좀 더딘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보면 금 현물 투자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비중이지만 금 현물 투자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금이 있군요. 네, 그 신흥부자, 전통부자 봤을 때 금 쪽으로의 관심도 아까 전에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데이터로도 확인을 했는데 이제 한켠에는 이제 금과 함께 부동산 리츠는 워낙 안 좋은데 안 좋을 때 조금씩 또 들어가는 전략인 거군요. 네, 일단은 역시 좀 안정적인 쪽으로의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격적으로 가볼까요? 네, 2023년도 증권 쪽에서는 지금 이희곤 지점장님은 역시 40% 주식. 원래 우리 투자자분들은 100%가 주식이에요. 네. 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2021년 초 그때 주식시장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왔죠. 네. 그때 투자하는 게 공격적인 사람일까요? 지금 투자하는 게 공격적인 사람일까요? 그러네요. 네. 자산가 분들은 사서 더 올라갈 걸 사기보다는 더 이상 빠질 게 없을 때 모아가야 되거든요.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의 기준은 분기별로 마이너스 성장,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을 때 경기 침체라고 하죠. 이미 경기 침체입니다. 네. 그런데 내년 시장이 내년 경기를 반영할까요? 내년 시장은 내후년 경기를 반영하거든요. 네. 23년 하반기든 24년 상반기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주식성 자산에 대해서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확인하고 사라. 교과서적이고 할 말은 좋지만 주식시장에서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가장 빠르고 스마트하거든요. 우리가 경기나 실적이 눈에 보일 때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하고 늦을 때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21년도 초에 많은 돈이 들어왔던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싸냐 비싸냐를 판단해서 싸면 그걸 모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봄, 나는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걸 보고 살 거야 또는 실적이 좋아지는 걸 보고 살 거야가 아니라 쌀 때 만약 국채금리, 실질금리가 계속 신고가를 치고 있으면 이런 말씀을 못 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국채금리의 기준이 되는 CPI가 2달 연속 컨센 하회했고 네. 국채금리의 피크가 저는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주식성 자산은 싸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돈을 푸느냐 회수하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3년 하반기, 24년 언젠가는 다시 이제 그 풀리는 사이클이 온다라면 주식성 자산뿐만 아니라 네.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자산들도 오, 저는 부동산도 네. 비중이 꽤 높네요. 관련된 자산들도 같은 맥락으로 네.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동산은 그럼 어떤 부분에서의 부동산이에요? 지금 그 비중에서의 부동산은? 뭐 현물이 될 수도 현물이 될 수도 네. 있는 거고요. 무주택이면 확인하고 주택을 살 거야. 이것보다 빠질 앞서서. 네. 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부동산은 분할 매수가 안 되는데. 네. 부동산에 관련된 그 자산일 수도 있겠죠. 그래요. 부동산 리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모두 자산 가격 흐름에 따른
큰 흐름을 보자라는 네. 게 포인트입니다. 확실히 지금은 현금 비중이 높으신데 네. 2023년도에는 현금 비중보다는 조금씩 이제 주식, 싼 가격의 주식 앞서서 그 방송 초반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다림과 여유가 있는 자가 그렇죠. 결국에는 네, 큰 수익을 네. 얻는다고. 그래요. 우리 주식 언제까지 이 겨울이 갈지는 모르지만 싼 가격인 건 맞으니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또 모아가는 전략으로 주식 비중을 40%로 또 세부적인 비중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동영 팀장님, 네. 네, 저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상반기와 나눠주셨어요. 하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좀 네. 세분화시켰는데 상반기 예금 네. 50% 유지를 하시고 국공채 채권의 50%를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는 않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네. 하반기로 갈수록 주식 비중을 좀 확대를 좀 오, 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요거는 2분기 이후에 그렇게 좀 절차를 좀 밟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식 35, 네, 유동성 35, 채권 20, 원자재가 들어갑니다. 오, 원자재가 원자재를 들어갔어요. 10 정도를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렸는데, 경기 회복과 맞물린 원자재인가요? 네, 그래서 원자재는 금에 대한 부분을 아까 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원자재 투자를 이렇게 좀 제가 구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는 좀 중국 리오프닝과 함께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이렇게 꿈틀꿈틀대면서 그런 원자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금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안전자산입니다, 네, 결국. 그렇습니다. 금, 채권. 하지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그래도 풀리는 좀 자산 시장에 대한 분위기로 위험 자산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늘려나가는 전략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체크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김도원 팀장님. 제가 일단은 맨 마지막에 여기 정기예금은 현금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현금과 주식을 5알로 놓은 이유는 뭐냐면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나머지 20%를 현금으로 보유하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조금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주식으로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일단은 표현한 거라고 일단은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 11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0%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위에 있는 ELS 채권 5년 확정금리 보험 상품을 가지고요. 기대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 위에 있는 세 가지만 100%를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한 6.5% 정도, 보수적으로 봐도 한 6.5%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금융시장 국면에서 물가 상승률보다 일단은 높아야 된다는 거는 계속 지켜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6.5%면은 꽤 괜찮지 않은 포트폴리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물가는 이제 꺾였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네. 뭐 2023년도에는 뭐 CPI 한국은행에서 일단 예측하는 게 한 3%대 예상하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에서 6.5% 정도 수익률 나면은 저는 이 매력도는 점점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추가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은 주식으로 20% 보유하시면 되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정기예금. 정기예금으로 20% 네.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하여튼 2023년도 주식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금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리의 문제인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금리 인상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1월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월과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인상은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료가 돼서 끝이 아니고 이 종료된 이 고금리가 그 레벨이- 상당 부분 네. 쭉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익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주가라는 건 퍼 곱하기 EPS라는 순이익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일단은 퍼는 둘째로 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순이익이 안 좋다 보니까는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면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가게도 마찬가지인데 대출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또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금 우호적이지 않는 매크로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2023년도 주식시장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대신 저는 주식시장이 뭐 급격하게 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재미없는 시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 주식시장은 조금 재미없는 시장,
소위 말하는 다소 밋밋한 시장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소 좀 갇혀 있는 시장일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좀 이런 재미없는 장이 2023년도에 펼쳐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는 만큼 그래서 싼 가격에 모아가는 전략에 대해서 이익원 지점장님께서 그래도 주식 비중 40%좀 채워나가자라는 포트폴리오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내년 장에 조금 더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주도주로서 기대되는 쪽? 어디를 좀 가장 주목하세요? 주식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죠. 주도주는 몰라서 못 사고 알아도 못 산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다음 상승장이 언제 올지도, 그리고 그 상승장이 왔을 때 어떤 섹터가 주도주일지 모르죠. 누구도 네. 모릅니다. 모르니까 못 사죠. 그런데 주도주가 나타납니다. 뭐 코로나 이후에 2차 전지가 제일 대표적이었죠. 주도주가 나타났을 때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쫓아. 알아도 맞아. 못 산다. 맞아, 맞아. 그래서 주도주는 몰라서 못 사고 알아도 못 산다라는 게 있거든요. 적어도 몰라서 못 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알면 사야 되는 게 주도주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 주식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하락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락할 때는 다 같이 맞았는데 상승장에서는 슬림하게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작을 놓쳤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건 하락장일 때 계속 비관을 가지고 스터디를 안 했을 때 네. 발생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도주를 꼽을 수는 없겠지만 더 좀 그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스터디를 한 상황에서 결국 상승장이 된다는 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다소 좋아진다는 거고, 네. 이 좋아진다는 의미는 안 좋은 경기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경기 상황에서 덜 안 좋아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수요가 좋아진다면 반도체가 소외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아웃퍼폼 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경기가 돌아섰을 때 언더퍼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게 반도체이고요. 네. 그 반도체 내부에서도 최근에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중국의 그 반도체 생산하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중국도 결국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 입장에서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그걸 하나 눈여겨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료 섹터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네. 우리가 라면 가격, 제품 가격 계속 올렸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품 가격이 오른 사이클은 있었지만 제품 가격이 내려가는 사이클은 없었습니다. 그건 한번 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나면 다시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뭐 라면 가격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올리고 올해 올렸습니다. 네. 판가는 올렸는데 원재료에 해당하는 뭐 대두, 밀, 옥수수 물가 압력이 피크를 치면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이는 판가는 그대로인데 원재료가 빠지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라는 맞네. 네.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음식료 또한 저는 조금 주도주 후보군으로 네.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반도체와 음식료 2023년도 새해에는 더 주의 깊게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포트폴리오까지 쭉 살펴봤는데 2023년도 새해에 이제 투자를 준비하는 분들 사실 많이들 지쳐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해나가자. 먼저 우리 김현석 센터장님 예.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PB 역할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격언 같은 게 있는데요.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쓴 책에서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나는 모른다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고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투자 자산의 분산과 투자 타이밍의 분산을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장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예금이나 또는 만기 매치년 채권으로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가시면서 ELS를 활용해서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추구하시고 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BR이 0.9배 이하니까 보통 이런 낮을 때 샀던 주식들이 수익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분할 매수로 주식시장도 분할 매수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좋은 수익률이 날 거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네. 이희건 지점장님께서는 2023년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주가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우죠. 어떤 종목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굉장히 내려가면 그 회사가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인 것처럼 보입니다. 주가를 보고 그 기업을 판단하죠. 가장 저는 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그 기업을 제대로 보고 있고 그 기업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에 분석이 되었더라면 남들이 안 좋게 생각하고 빠질 때 매수 기회거든요. 네. 나는 알기 때문에 다 100%, 100명의 사람들이 다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주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포기하지 말자라고 네. 말씀드리겠고요. 분명 기회는 옵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확신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할 때고요. 네. 그리고 공포감이 있을 때가 가장 쌀 때이기 때문에 생존하다 보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다 보면 언젠가 바람이 불 날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집중하고 공부하자, 포기하지 말자 강조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아니요 할 때 네 할 수 있는 용기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또 삼아볼 수 있는 2023년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허동현 팀장님께서는 또 예.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앞서 내년도 자산시장 전략을 제가 교차로라고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네. 오프로드에서 온로드로 가기 위한 교차로 시점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일단 초록색 등이 켜질 때까지는 조금 참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요. 지금 미국 주식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미국 주식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그레티브, 버비, 페이션트. 매력적이긴 하지만 지금은 좀 참을성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년도 S&P 500 기준으로 해서 상저하고가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 좀 나오는 시점을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도원 팀장님께서는 또 어떤 의견이실까요? 지난 여름쯤에 본 기사 같은데요. 이제 테슬라 주식을 테슬라가 이제 상장하기 전부터 사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많이 올라서 팔아서 이제 바이어족이 됐다라는 이제 미국 남자분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테슬라 주식으로도 이제 바이어족이 됐다라는 저는 이분의 통찰력보다도요. 그 10여 년 이상을 되게 길게 테슬라 주식이 한동안에는 거의 밋밋하게 쭉 간 적도 있고 올랐다가 뭐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난 적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제가 좀 쇼크 먹었던 게 뭐냐면 이제 앨런 머스크 CEO가 TV 프로그램에서 막 담배 피면서 인터뷰하는 걸 본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테슬라 주식은 절대 사면 안 되는 주식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견뎌내면서 인내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테슬라 때문에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제 핸드폰에 자꾸 뜨는데 테슬라 신저가 계속 뜨고 네, 있으니까 맞아요.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원래 주식은 이런 거다라는 걸 그냥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 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 낙폭률을 MDD라고 표현하는데, 주식은 원래 MDD가 큰 그런 자산이라는 걸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다고 주식이 나쁜 거야, 그건 절대 아니고요. 장기 시기열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연 환산 수익률로 계산해 보면 주식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식은 원래 이런 건데 조금 인내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다라는 걸 좀 인지해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제가 손님들 힘들어하실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여기 T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시고, 이쪽에는 긍정적인 면, 이쪽은 부정적인 면 쓰시고 쭉 쓰신 다음에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보다 압도할 정도라고 된다면, 그리고 내가 처음에 투자할 때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면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팔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정 하나 또 겪고 하시면은 지금 힘드신 분들도 큰 수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내는 쓸고 열매는 달다고, 그래도 그 말씀이 좀 위로가 되네요. 잘 버티고 견뎌서 꼭 2023년도에는 성공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테랑 PB 분들과 또 노하우, 그리고 앞으로 2023년도 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테랑 PB들의 2023 포트폴리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또 삼아볼 수 있는 투자 전략까지 큰 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